서울의 밤하늘을 찢을 듯이 내리꽂히는 폭우가 청담동 최고급 펜트하우스의 통유리창을 사정없이 때리고 있었고 그 소리는 마치 한서연의 심장을 짓누르는 경고음처럼 들려왔다. 실내의 정막은 숨이 막힐 듯 무거웠고 서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차갑게 식어버린 저녁 식탁을 멍하니 바라보며 떨리는 손으로 남산만 한 배를 감싸 안고 있었다. 시계 바늘이 이미 새벽 2시를 훌쩍 넘어가고 있었지만 남편 강민호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그녀의 가슴 속에서 피어오르는 불안감은 창밖의 빗줄기처럼 점점 거세지고 있었다. 이 거대한 펜트하우스는 대한민국 재계서열 1위인 JK그룹의 후계자가 사는 곳답게 화려했지만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서연에게는 그저 거대한 감옥일 뿐이었다. 그녀는 임신 8개월 차에 무거운 몸을 이끌고 억지로 몸을 일으켜 창가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보았지만 칠흑 같은 어둠만이 도시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결혼 생활 3년 동안 그녀가 받은 것이라고는 차가운 멸시와 끝없는 외로움뿐이었지만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며 지옥 같은 시간을 묵묵히 견뎌내고 있는 중이었다. 육중한 현관 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와 함께 거친 발소리가 복도를 울리기 시작했고 곧이어 진한 위스키 냄새와 섞인 비릿한 향수 냄새가 거실을 가득 채우며 숨통을 조여왔다. 강민호는 비틀거리며 들어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쳐 바닥으로 내던졌고 그의 눈동자는 굶주린 짐승처럼 붉게 충혈되어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본능적인 공포를 느끼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리며 소파 뒤로 물러섰지만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다. JK그룹의 유일한 후계자로서 언제나 완벽함과 성과를 강요받았던 민호는 오늘 있었던 해외 대형 합병 계약 실패의 분노를 고스란히 집안으로 가지고 들어왔고 그 화살은 오롯이 아내에게 향했다. 그는 식탁 위에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을 보더니 비릿한 조소를 흘리며 단숨에 식탁볼을 잡아당겨 그릇들을 바닥으로 산산조각 냈고 날카로운 파편이 사방으로 튀며 서연의 발목을 스치고 지나갔다.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성큼성큼 그녀에게 다가와 위협적인 기세를 뿜어냈다. 민호는 서연의 가녀린 어깨를 부서질 듯 움켜쥐고 흔들며 네가 집구석에서 편하게 쉬는 동안 나는 밖에서 개처럼 일하고 굽신거리고 있다며 입에 담지 못할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다. 서연은 고통스러움에 눈물을 흘리며 제발 아이가 듣고 있으니 그만해달라고 애원했지만 그 말은 도리어 민호의 잠재된 광기를 자극하는 기폭제가 되고 말았다. 그는 아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혐오스럽다는 듯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서연을 거칠게 밀쳐버렸고 그녀는 중심을 잃고 뒤로 비틀거렸다. 그녀는 천재적인 금융 분석가였던 과거를 모두 버리고 그를 내조하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희생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언제나 너 같은 여자는 널리고 널렸다는 비아냥거림과 무시뿐이었다. 서연은 벽에 등을 기댄 채 떨리는 목소리로 오늘은 많이 취했으니 대화는 내일 하자고 그를 진정시키려 노력했지만 민호의 귀에는 그저 건방진 훈계로 들릴 뿐이었다. 그는 서연의 턱을 거칠게 잡아채고는 네가 감히 나를 가르치려 드느냐며 소리를 질렀고 그 악력에 서연의 하얀 뺨에는 붉은 멍자국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과거 서연이 월스트리트에서 이름을 날리던 시절의 냉철함과 지성은 이 폭력적인 결혼 생활 속에서 철저히 짓밟히고 억눌려 이제는 흔적조차 찾아보기 힘들 지경이 되었다. 민호는 자신의 무능력을 감추기 위해 오히려 똑똑한 아내를 깎아내리고 가스라이팅하며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려 했고 오늘은 그 수위가 평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위험했다. 그는 서연이 임신한 배를 보호하려는 동작조차 눈에 거슬린다는 듯 혀를 차며 주변에 있던 값비싼 도자기, 화병을 집어들어 벽을 향해 힘껏 던져버렸다. 와장창하는 굉음과 함께 파편들이 거실 바닥을 뒤덮었고 서연은 튀어오르는 파편으로부터 배를 보호하기 위해 웅크린 차에 비명을 질렀지만
민호는 멈출 기색이 없었다. 그는 술기운에 휘청거리면서도 서연을 향해 다가와 너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다느니 이 아이만 아니었으면 진작에 너를 내쫓았을 것이라느니 하는 폭언을 멈추지 않았다. 서연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등 뒤에는 차가운 대리석 벽이 가로막고 있었고 더 이상 피할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민호의 분노는 단순히 사업 실패에서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능력함을 꿰뚫어 보는 듯한 서연의 눈빛에 대한 열등감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그는 그것을 폭력으로 덮으려 했다. 그는 서연의 팔목을 낚아채 거실 중앙으로 끌어당겼고 임산부인 그녀는 힘없이 끌려가며 중심을 잡지 못하고 비틀거렸다. 서연은 민호의 팔을 잡고 제발 이러지 말라고 울부짖었지만 그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고 그녀의 호소는 허공으로 흩어질 뿐이었다. 그 순간 민호의 눈빛이 살기로 번뜩였고 그는 서연을 거실의 장식장 쪽으로 강하게 밀쳐버렸는데 그것은 단순한 밀침이 아니라 명백한 살해가 담긴 행동이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서연의 허리와 복부가 대리석 장식장 모서리에 강하게 부딪혔고 그녀는 외마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차가운 바닥으로 쓰러지고 말았다. 극심한 고통이 하복부를 강타하며 전신으로 퍼져나갔고 그녀는 배를 감싸쥔 채 고통에 몸부림치며 바닥을 긁었지만 민호는 그저 차가운 눈빛으로 그 광경을 내려다볼 뿐이었다. 서연의 다리 사이로 붉은 선혈이 왈칵 쏟아져 나와 고급스러운 흰색 카펫을 끔찍한 검붉은 색깔로 물들이기 시작했고 비릿한 피 냄새가 거실의 공기를 장악했다. 서연은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도 덜덜 떨리는 손을 뻗어 민호의 바짓단을 잡고 제발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아이를 살려달라고 처절하게 울부짖었다. 하지만 민호는 그녀의 피 묻은 손을 더러운 오물을 피하듯 거칠게 발로 걷어차고는 주머니에서 요란하게 울리는 최신형 스마트폰을 꺼내들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젊은 여자의 애교 섞인 목소리에 그는 조금 전에 야수 같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하며 서연을 등졌다. 그는 바닥에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아내와 태어날 아이를 뒤로 한 채 옷매무새를 다듬고는 귀찮은 쓰레기를 보듯 흘겨보며 가정부에게 전화해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민호는 현관을 향해 걸어갔고 펜트하우스에는 다시금 빗소리와 서연의 가느다란 신음소리만이 남겨졌다. 서연은 점점 멀어지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동자 속의 생기가 사라져가는 것을 느꼈지만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증오의 불꽃이 피어올랐다. 그녀는 뱃속에서 느껴지는 끔찍한 상실감과 고통 속에서 핏기 없는 입술을 깨물며 맹세하고 또 맹세했다. 반드시 살아남아 이 지옥 같은 고통을 그에게 천배 만배로 돌려주겠노라고 다짐하며 의식의 끈을 놓았다. 차가운 빗줄기가 창문을 때리는 소리는 마치 그녀의 비극을 조롱하는 듯 했고 화려한 샹들리에는 바닥에 흥건한 붉은 피를 비추며 기괴한 아름다움을 자아내고 있었다. JK그룹의 안주인이 될 뻔했던 여자는 그렇게 가장 비참하고 고독한 모습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차가운 바닥에서 식어가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닌 한 여자의 영혼을 파괴하고 한 생명을 앗아간 잔혹한 살인 행위나 다름없었다. 어둠 속에서 서연의 손은 여전히 배를 감싸고 있었지만 그곳에는 더 이상 태동이 느껴지지 않았고 그 사실이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큰 절망으로 다가왔다. 빗소리에 묻혀버린 그녀의 오열은 펜트하우스의 높은 천장에 부딪혀 메아리 쳤고 그날 밤의 비극은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복수극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서연의 의식이 완전히 끊어지기 직전 그녀의 눈앞에는 민호가 선물했던 결혼 반지가 피 웅덩이 속에 잠겨 빛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들어왔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구급대원들의 다급한 목소리와 무정의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서연은 이미 깊은 심연 속으로 가라앉은 뒤였다. 그녀가 실려 나가는 동안에도 거실 벽에 걸린 민호와 서연의 웨딩 사진은 여전히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어 현실의 참혹함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펜트하우스의 문이 닫히고 남겨진 핏자국만이 그날 밤 그곳에서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증명하는 유일한 목격자가 되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르는 차가운 병실 안에서 한서연은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렸지만 시야는 여전히 흐릿했고 머릿속은 깨질 듯이 윙윙거렸다. 하얀 천장이 빙글빙글 도는 어지러움 속에서 그녀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자신의 아랫배를 더듬었지만 그곳에는 익숙했던 묵직함 대신 끔찍한 가벼움과 붕대의 거친 촉감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순간적으로 어젯밤의 지옥 같았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들어와 그녀의 숨통을 조였고 심장 박동 모니터가 요란하게 울리며 그녀의 불안정한 상태를 알렸다. 의료진들이 황급히 들어와 그녀의 상태를 살피는 동안 서연은 마른 입술을 달싹이며 아이의 안부를 물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의사의 무거운 침묵과 간호사들의 안타까운 시선뿐이었다. 담당 의사는 침통한 표정으로 차트를 내려다보며 태반 조기 박리와 과다 출혈로 인해 아이를 살릴 수 없었으며 산모의 생명조차 위독했었다는 절망적인 소식을 전했다. 그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서연의 심장을 도려내는 듯 했고 그녀는 현실을 부정하며 고개를 저었지만 텅 빈 뱃속의 공허함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의사의 다음 말은 서연을 더욱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렸는데 자궁 손상이 너무 심해 응급수술을 진행했고 앞으로 다시는 임신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청천벽력 같은 선고였다. 서연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자신의 배를 쥐어뜯으려 했지만 링거 줄에 묶인 손은 허공을 휘저을 뿐이었고 그녀의 비명은 병실의 하얀 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메아리쳤다. 세상의 전부였던 아이를 잃고 여자로서의 삶마저 송두리째 빼앗긴 그녀에게 남은 것은 잿더미 같은 절망과 뼈에 사무치는 고통뿐이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은 그녀가 그토록 기다리던 남편 강민호가 아니라 JK그룹 법무팀의 수석 변호사 초혜 실장이었고 그의 표정은 마치 업무를 처리하러 온 사람처럼 건조하기 짝이 없었다. 그는 서연의 처참한 몰골을 보고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은 채 침대 옆 보조의자에 서류 가방을 내려놓으며 회장님과 강 대표님의 뜻을 전하러 왔다고 차갑게 말했다. 서연은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고 최 실장은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침대 위에 올려놓았다. 서류 봉투 겉면에는 이혼 합의서라는 5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그것을 본 서연의 심장은 다시 한번 난도질 당하는 듯한 격통을 느꼈다. 최 실장은 기계적인 어조로 강 대표님은 이번 사고의 원인이 전적으로 한서연 씨의 부주의와 정서 불안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파혼을 요구한다고 통보했다. 그는 또한 아이를 지키지 못한 것은 JK 가문의 핏줄을 끊어놓은 중대한 과실이므로 위자료는커녕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것에 감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는데 그 안에는 그녀가 결혼 생활 동안 누렸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즉시 집을 비워줘야 한다는 독소 조항들로 가득 차 있었다. 심지어 비밀 유지 서약서에는 결혼 생활 중 있었던 강민호의 폭력이나 외도 사실을 발설할 경우 막대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어 그녀를 철저히 입막음하려는 의도가 다분했다. 서연은 기가 막혀 헛웃음을 터뜨리며 남편은 지금 어디 있느냐고 물었지만 최 실장은 그는 지금 매우 중요한 해외 바이어 미팅 중이라 올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자신이 사경을 헤매고 아이를 잃은 이 순간에도 강민호는 다른 여자와 뒹굴고 있거나 자신의 안위만을 챙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자 서연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던 슬픔은 차가운 분노로 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그동안 사랑이라고 믿고 헌신했던 남자가 실은 피도 눈물도 없는 괴물이었음을 뼈저리게 실감했고 더 이상의 미련은 사치라는 것을 깨달았다. 서연은 눈물을 거두고 차가워진 눈빛으로 최 실장을 노려보며 펜을 달라고 요구했고 그녀의 급격한 태도 변화에 최 실장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서연은 이혼 서류에 서명하기 전
최 실장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강민호가 정말로 아이의 죽음에 대해 조금의 슬픔도 느끼지 않았느냐는 것이었다. 최 실장은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강 대표님은 이미 잊으셨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계시니 한서연 씨도 구질구질하게 매달리지 말고 깨끗하게 물러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비수 같은 말을 꽂았다. 그 순간 서연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연민의 조각마저 바스라져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복수라는 날카로운 칼날만이 남게 되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서류의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고 펜그티 종이를 찢을 듯이 강하게 눌러쓰는 모습에서는 살기마저 느껴졌다. 서연은 서류를 최 실장에게 던지듯이 건네며 강민호에게 전해달라고 말했는데 그 목소리는 지옥에서 돌아온 악귀처럼 낮고 서늘했다. 그녀는 자신이 잃은 것은 아이와 자궁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어리석었던 한서연 자신이라며 이제부터 강민호가 겪게 될 일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실장은 서연의 기세에 눌려 황급히 서류를 챙겨 병실을 빠져나갔고 다시 혼자가 된 서연은 창밖에 회색빛 하늘을 바라보며 마른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지금 당장은 힘도 없고 돈도 없는 버려진 여자일 뿐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이 모욕과 고통을 1000배, 10,000배로 갚아주겠노라고 다짐했다. 서연은 링거 바늘을 거칠게 뽑아버리고 침대에서 내려오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으로 쓰러졌고 차가운 병실 바닥에 엎드린 채 오열 대신 소름 끼치는 침묵을 삼켰다. 며칠 후 서연은 병원비를 정산할 돈조차 없어 자신의 결혼 예물을 팔아야만 했고 초라한 환자복을 벗고 낡은 코트를 걸친 채 병원 뒷문을 통해 세상 밖으로 나왔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그녀의 앙상한 몸을 파고들었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고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엄마가 아닌 복수기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택시를 타는 대신 무작정 걷기 시작했고 화려한 도심의 전광판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JK그룹의 광고를 보며 입술이 터지도록 깨물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자신이 살던 펜트하우스가 아니라 과거 월스트리트 시절 자신에게 도움을 받았던 한 남자가 운영하는 허름한 흥신소였다. 서연은 그곳에서 자신의 죽음을 위장하고 새로운 신분을 만들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었으며 이것은 그녀의 거대한 복수극을 위한 첫 번째 단계였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인 한서연을 지우고 철저히 계산적이고 냉혹한 투자가 앨리스 한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과거를 불태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편 강민호는 이혼 서류가 접수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쾌재를 부르며 내연녀와 함께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고 그는 자신이 방금 서명한 그 서류가 자신의 파멸을 불러올 사형 선고문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웃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아이를 잃고 불임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저 귀찮은 혹을 떼어낸 행운 정도로 여겼고 그녀가 다시는 자신의 인생에 나타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잔혹한 방향으로 굴러가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는 모든 것을 잃고 도끼만 남은 서연이 서 있었다. 서연은 흥신소로 가는 골목길에서 버려진 신문지 조각에 실린 강민호의 기사를 밟고 지나가며 맹세했는데 네가 가진 돈과 권력 그리고 명예까지 모든 것을 먼지처럼 흩어지게 만들 것이라고 다짐했다. 비틀거리는 걸음이었지만 그녀의 등 뒤로 드리워진 그림자는 마치 거대한 괴물처럼 길게 늘어져 있었고 그것은 앞으로 JK그룹을 집어삼킬 어둠을 예고하는 듯 했다. 거리의 소음과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그녀를 스쳐 지나갔지만 서연의 귀에는 오직 뱃속에서 죽어간 아이의 심장 소리만이 환청처럼 들려왔다. 흥신소의 낡은 간판이 보이자 서연은 잠시 멈춰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고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그녀의 뜨거운 복수심을 잠재우는 것이 아니라 더욱 단단하게 응축시켰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자욱한 담배 연기 속에서 남자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서연은 핏기 없는 얼굴로 미소를 지으며 거래를 제안했다.
그녀가 내민 것은 자신의 목숨값과도 같은 마지막 남은 다이아몬드 반지였고, 남자는 그녀의 눈빛에서 죽음을 각오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서늘한 광기를 일궈냈다. 그날 밤 서연은 자신의 이름이 적힌 여권을 불태우며 한서연이라는 여자의 장례식을 치렀고, 불길 속에서 타들어가는 여권을 바라보며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감정도 사랑도 없는 차가운 기계가 되어 오로지 강민호와 JK그룹의 파멸만을 위해 움직이는 살인 병기가 되기로 결심했다. 타오르는 불꽃은 그녀의 눈동자에 비쳐 마치 지옥불처럼 일렁거렸고, 그 불길 속에서 5년 후 대한민국을 뒤흔들 금융계의 마녀 앨리스 한이 탄생하고 있었다. 그녀는 어둠 속으로 사라지며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는데, 저 멀리 보이는 JK그룹의 본사 빌딩이 마치 거대한 묘비처럼 보였다. 기다려 강민호, 네가 쌓아 올린 그 바벨탑을 내 손으로 무너뜨리고 너를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비참한 바닥으로 추락시켜 줄 테니까. 서연의 속삭임은 바람에 흩어졌지만 그 저주는 끈질기게 살아남아 강민호의 목을 조여올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대한민국 언론은 일제히 JK그룹의 후계자 강민호의 이혼 소식을 대서특필하고 있었지만 그 내용은 철저히 조작된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기사들은 한서연을 사치스럽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여자로 매도하며 아이를 잃은 것조차 그녀의 부주의 탓으로 돌리고 있었다. 대중들은 재벌가의 자극적인 스캔들에 열광하며 서연에게 손가락질을 해댔고, 그녀는 하룻밤 사이에 동정받아야 할 피해자에서 파렴치한 가해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강민호는 여론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지켜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고, 이혼 도장이 마르기도 전에 내연녀 최유라와의 재혼을 공식 발표했다. 세상은 JK그룹의 새로운 안주인이 될 최유라의 화려한 외모와 배경을 찬양하기 바빴고, 서연의 존재는 빠르게 잊혀갔다.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에서 열린 그들의 약혼식은 마치 왕족의 결혼식처럼 성대하고 화려하게 치러졌으며, 샴페인 잔 부딪히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 시각 서울의 화려한 불빛이 닿지 않는 도시의 가장 어두운 뒷골목 낡은 여관방에서 서연은 깨진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핏기 없는 얼굴과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리고 앙상하게 마른 몸은 그녀가 겪은 지옥 같은 시간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섬뜩할 정도로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TV 화면 속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강민호와 최유라를 노려보며 손에 쥔 유리 조각을 꽉 움켜쥐어 손바닥에서 피가 배어 나왔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중절모를 눌러 쓴 중년 남자가 들어왔는데, 그는 과거 JK그룹의 창립 멤버였으나 강민호의 아버지에게 배신당해 모든 것을 잃고 은둔하던 장석훈 회장이었다. 그는 서연이 찾아간 흥신소 주인의 소개로 그녀와 연결되었고, 서연이 가진 명석한 두뇌와 JK에 대한 증오심을 높이 샀다. 장 회장은 비참한 몰골의 서연을 내려다보며 정말로 자신의 인생을 걸고 복수할 준비가 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듯 물었다. 서연은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에게 남은 것은 오직 그들을 파멸시키겠다는 일념뿐이라고 대답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섞여 있지 않았다. 장 회장은 그녀의 도끼 어린 눈빛에서 과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후원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서연에게 새로운 신분과 자금을 제공하는 대신 JK그룹을 무너뜨리고 자신이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달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그날부터 서연은 장 회장이 마련해준 비밀 안전 가옥에서 외부와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한 채 지옥 같은 훈련에 돌입했다. 그녀는 먼저 망가진 몸을 추스르기 위해 매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재활 운동에 매달렸고, 밤에는 장 회장이 제공한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금융 지식을 다시 쌓았다. 그녀는 과거에 순진했던 한서연을 지우고 냉철하고 계산적인 괴물이 되기 위해 감정을 억누르는 법을 철저히 익혀나갔다. 장 회장은 서연에게 월스트리트의 비정한 생리와 국제 금융시장의 흐름을 가르쳤고,
서연은 스펀지처럼 그 모든 것을 흡수하며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다. 그녀는 단순히 돈을 버는 법이 아니라 돈으로 사람을 조종하고 기업을 무너뜨리는 잔혹한 기술들을 습득했고, 그 과정에서 그녀의 천재성은 더욱 날카롭게 다듬어졌다. 서연은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벽에 붙여놓은 강민호의 사진을 보며 복수의 칼날을 갈고 또 갈았다. 어느 날 장 회장은 서연을 데리고 성형외과를 찾았는데, 그것은 그녀가 세상에 다시 나타났을 때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서연은 수술대에 누워 마취가스가 들어오는 순간에도 두려움 대신 강민호가 겪게 될 고통을 상상하며 미소를 지었다. 수술 후 붕대를 푼 그녀의 얼굴은 이전보다 훨씬 세련되고 강렬한 인상으로 변해 있었고, 특히 눈매는 차가운 얼음처럼 변해보는 이들을 압도했다. 그녀는 이제 한서연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미국 시민권자인 앨리스 한이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과거의 흔적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앨리스 한은 겉보기에는 우아하고 지적인 커리어 우먼이었지만 그 내면에는 끓어오르는 용암 같은 분노를 감추고 있는 위험한 인물이었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낯선 자신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고, 이제 실전 무대로 나갈 준비가 되었음을 직감했다. 출국날 인천공항에 도착한 앨리스는 퍼스트 클래스 라운지에서 창밖의 비행기들을 내려다보며 5년 뒤에 돌아올 자신의 모습을 그렸다. 그녀의 손에는 JK그룹의 지배구조와 재무 상태가 낱낱이 분석된 두꺼운 보고서가 들려 있었고, 그것은 강민호의 목을 조일 밧줄이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한국 땅을 떠나는 것이 도피가 아니라 사냥감을 잡기 위해 잠시 몸을 숨기는 것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로 멀어지자 앨리스는 와인잔을 기울이며 과거의 자신에게 작별을 고했다. 그녀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맹세했는데, 다시 이 땅을 밟는 날에는 피바람이 불 것이며 그 중심에는 자신이 서 있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5년이라는 시간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그녀에게는 강민호를 파멸시킬 완벽한 무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었다. 미국 뉴욕에 도착한 앨리스는 장 회장의 숨겨진 자금을 바탕으로 네메시스라는 사모펀드를 설립했고 월스트리트의 정글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녀는 특유의 과감한 투자와 정확한 분석력으로 단기간에 엄청난 수익을 올리며 금융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혜성처럼 나타난 동양인 여성 투자가의 정체를 궁금해했지만 그녀는 철저히 베일에 쌓인 채 신비주의 전략을 고수했다. 그녀는 낮에는 냉혹한 승부사로, 밤에는 JK그룹의 동향을 감시하는 사냥꾼으로 이중 생활을 이어갔고 하루 4시간 이상 자지 않으며 자신을 혹사시켰다. 앨리스의 사무실 벽면은 JK그룹의 관계도와 강민호의 스케줄로 도배되어 있었고, 그녀는 지구 반대편에서도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꿰뚫고 있었다. 강민호가 사업 확장에 열을 올리며 무리한 투자를 감행할 때마다 앨리스는 그 틈을 노려 함정을 파기 시작했다. 시간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앨리스는 월스트리트에서 마녀라고 불릴 정도로 악명 높고 실력 있는 투자가로 성장했다. 그녀는 이제 막대한 자본력과 인맥을 갖춘 거물급 인사가 되었고 JK그룹을 집어삼킬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한국행 비행기 티켓과 함께 JK그룹이 추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입찰 서류가 놓여 있었다. 한편 한국의 강민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회장 자리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과 달리 그룹의 재정 상태는 악화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무리하게 해외 사업을 추진했지만 성과는 미미했고 주주들의 불만은 날로 커져가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위기를 타개할 한 방을 찾고 있었고 때마침 미국에서 들려온 거대 투자 펀드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강민호는 그 펀드의 대표가 자신의 전처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그들을 구세주로 여기며 접촉을 시도했고 이것은 그가 제 발로 지옥문을 여는 꼴이 되었다.
앨리스는 강민호의 초청장을 받아들고 차갑게 웃으며 드디어 때가 왔음을 직감했고, 그녀의 눈동자에는 사냥감을 앞둔 맹수의 잔혹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비서에게 한국행 일정을 지시하며 가장 화려하고 충격적인 등장을 준비하라고 명령했다. 그녀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 뉴욕의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고, 그 폭풍은 곧 서울을 강타할 예정이었다. 앨리스는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5년 전 빗속에 버려졌던 그날 밤을 떠올리며 주먹을 꽉 쥐었다. 강민호, 이제부터 시작이야. 네가 누리는 모든 행복과 권력이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마법을 보여줄게. 비행기 안에서 그녀는 잠시 눈을 붙였지만 꿈속에서조차 그녀는 아이를 잃은 고통에 시달렸고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고 흐르는 땀을 닦아내며 다시 한번 독하게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의 귀환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정의의 심판이자 잃어버린 자신의 존엄을 되찾는 성스러운 전쟁이었다. 인천공항 입국장에 들어선 앨리스 한의 모습은 5년 전 초라하게 떠나던 한서연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당당하고 위압적이었다. 수많은 취재진과 인파 속에서 그녀는 선글라스 너머로 차가운 시선을 던지며 대한민국 땅을 밟았고, 그녀의 구두 굽소리는 마치 전쟁의 서곡처럼 울려 퍼졌다. 이제 멈춰있던 복수의 시계바늘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고 앨리스의 게임은 막 시작되었다. 5년이라는 세월은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더욱 화려하게 바꾸어 놓았고 JK그룹의 위상 또한 겉으로는 더욱 공고해진 듯 보였다. 강민호는 이제 그룹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쥐고 있는 대표이사로서 거만함이 하늘을 찌를 듯했고, 그의 곁에는 언제나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한 최유라가 있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껍데기 속에서 JK그룹은 무리한 사업 확장과 불투명한 회계 처리로 인해 썩어가고 있었고 자금난이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었다. 민호는 이번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대규모 복합 리조트 건설 사업인 그린시티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었는데, 이것만이 현재의 유동성 위기를 단번에 해결해줄 유일한 돌파구였기 때문이다. 그는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발판 삼아 회장 취임을 공식화하려는 야망을 품고 있었고, 경쟁 업체들을 로비와 압박으로 미리 제거해놓은 상태였다. 입찰 당일 아침 민호는 거울을 보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고, 자신이 실패할 가능성은 단 1%도 없다고 확신하며 자신만만하게 집을 나섰다. 입찰이 열리는 호텔 컨벤션 센터에는 대한민국 네로라는 건설사들과 금융계 인사들이 모여들었고,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민호가 등장하자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는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즐기며 여유로운 표정으로 손을 흔들었고, 최유라는 그의 팔짱을 낀 채 마치 여왕이 된 듯한 도도한 표정을 지었다. 경쟁사 임원들은 민호의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였고, 민호는 그들의 비굴한 모습을 보며 자신이 이 구역의 지배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월감에 젖어들었다. 그러나 입찰 시작 직전 장내의 분위기를 단번에 바꿔버리는 묘한 기류가 흘렀는데, 사회자가 이번 입찰에 미국계 사모펀드인 네메시스가 참여한다는 소식을 알렸기 때문이다. 네메시스는 최근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공격적이고 막대한 자금력을 자랑하는 신생 펀드로 알려져 있었지만, 아시아 시장에는 처음 진출하는 것이었기에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민호는 네메시스라는 이름을 듣고 코웃음을 치며 감히 미국 놈들이 내 안방에서 설칠 수 있을 것 같으냐며 비서에게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 순간 육중한 연회장 문이 열리고 또각또각 울리는 하이힐 소리와 함께 네메시스의 대표단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 선두에는 검은색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마치 어둠 속에서 걸어나온 여신처럼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뿜어내고 있었고, 짙은 선글라스로 얼굴의 절반을 가리고 있었지만 턱선에서 느껴지는 냉철함은 보는 이를 숨죽이게 만들었다. 그녀의 등장은 소란스럽던 장내를 순식간에 침묵에 빠뜨렸고, 모든 시선이 그녀의 우아하고도 위협적인 발걸음에 고정되었다.
민호 역시 그녀를 보는 순간 알 수 없는 기시감과 함께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그 감정의 정체가 무엇인지 깨닫기도 전에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묘한 반발심이 솟구쳤다. 앨리스 한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된 그녀는 주위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지정된 좌석에 앉았고 다리를 꼬고 앉은 자태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귀족적인 기품이 흘러 넘쳤다. 민호는 비서에게 저 여자의 뒷조사를 지시하며 불안한 눈빛으로 그녀를 곁눈질했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민호 쪽을 쳐다보지 않았다. 본격적인 입찰 경쟁이 시작되자 예상대로 JK그룹과 몇몇 대형 건설사들의 팽팽한 접전이 이어졌고 입찰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기 시작했다. 민호는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존심 때문에 무리하게 금액을 올렸고 다른 경쟁사들은 하나둘씩 포기를 선언하며 떨어져 나갔다. 승리가 눈앞에 다가왔다고 생각한 민호가 회심의 미소를 짓는 순간 침묵을 지키던 앨리스가 손에 들린 팻말을 조용히 들어올렸다. 그녀가 제시한 금액은 민호가 제시한 금액보다 무려 20%나 높은 파격적인 액수였고 장내는 충격에 휩싸여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사회자조차 믿기지 않는다는 듯 금액을 재차 확인했고 앨리스는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선글라스 너머로 무심하게 정면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민호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이의를 제기하려 했지만 앨리스 측 변호사가 즉시 자금 증명 서류를 제출하며 상황을 정리했다. 이 프로젝트를 놓치면 JK그룹에 자금줄이 막히게 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기에 민호는 이성을 잃고 비서의 만류도 뿌리친 채 더 높은 금액을 불렀다. 그것은 이사회의 승인도 받지 않은 독단적인 결정이었고 만약 낙찰받는다 해도 그룹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무모한 도박이었다. 하지만 앨리스는 마치 민호의 바닥을 확인하려는 듯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머금고는 망설임 없이 또다시 금액을 상향 조정했다. 그녀의 태도는 마치 어린아이와 장난감 놀이를 하는 듯 여유로웠고 민호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다. 결국 민호가 부를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선 금액이 제시되자 그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자리에 주저앉았고 사회자는 네메시스의 낙찰을 선언했다. 터져나오는 박수갈채 속에서 앨리스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민호가 있는 쪽으로 걸어왔고 민호는 패배감과 분노로 몸을 떨며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앨리스는 민호의 앞 책상에 손을 짚고 몸을 숙여 그와 눈을 맞추었는데 그 순간 그녀가 쓰고 있던 선글라스를 천천히 벗어 재킷 주머니에 꽂았다. 드러난 그녀의 눈동자는 5년 전 그가 짓밟았던 한서연의 눈동자와 닮아 있었지만 그 깊이와 차가움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져 있었다. 민호는 숨이 턱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당신 대체 누구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앨리스는 그저 싸늘하게 웃을 뿐이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강민호 대표님, 네메시스의 대표 앨리스 한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매혹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비수가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당황하는 민호에게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것 같으니 잘 부탁드린다는 의례적인 인사를 건네고는 미련 없이 등을 돌려 연회장을 빠져나갔다. 민호는 멍하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꼈는데 그것은 설렘이 아니라 본능적인 공포였다. 최유라는 옆에서 분을 참지 못하고 저 여자가 감히 우리를 무시했다며 길길이 날뛰었지만 민호의 귀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방금 자신이 본 눈빛이 5년 전 빗속에서 죽어가던 아내의 눈빛과 겹쳐 보였기 때문에 혼란스러움에 휩싸여 있었다.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저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올 리 없다고 스스로를 위로했고 단지 닮은 사람일 뿐이라고 애써 부정하려 했다. 입찰 실패 소식은 순식간에 언론을 통해 퍼져나갔고 JK그룹의 주가는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으며 주주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민호는 사무실로 돌아와 분노를 이기지 못해 집기들을 집어던지며 난동을 부렸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상황을 되돌릴 방법은 없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앨리스 한의 명함을 노려보며 이를 갈았고 반드시 저 여자를 무릎 꿇리고 말겠다고 다짐했지만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한편 호텔을 빠져나온 앨리스는 대기하고 있던 리무진 뒷좌석에 앉아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손은 아직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드디어 사냥을 시작했다는 흥분과 희열 때문이었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태아의 초음파 사진 한 장을 꺼내 어루만지며 엄마가 첫 번째 승리를 가져왔어. 조금만 기다려 더 큰 선물을 줄 테니까라고 속삭였다. 조수석에 앉아있던 비서 제임스가 백미러를 통해 그녀를 살피며 괜찮으시냐고 물었고 앨리스는 차가운 가면을 다시 쓴 채 완벽하다고 대답했다. 그녀는 제임스에게 다음 단계인 트로이의 목마 작전을 준비하라고 지시했고 이제부터 강민호를 서서히 말려주기는 정교한 덫을 놓기 시작했다. 그녀의 계획은 단순히 회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모든 인간관계와 신뢰를 무너뜨려 철저하게 고립시키는 것이었다. 그날 밤 앨리스는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와인 한 잔을 들고 화려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는데 저 멀리 보이는 JK그룹 본사 건물의 불빛이 위태롭게 깜빡이는 듯 했다. 그녀는 5년 전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강민호에게 고스란히 돌려주기 전까지는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며 그 끝은 파멸뿐이라는 것을 되새겼다. 유리창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지옥에서 온 사자처럼 서늘했고 붉은 와인은 마치 피처럼 짙게 보였다. 강민호는 그날 밤 악몽에 시달리며 식은땀을 흘렸는데 꿈속에서 앨리스 한이 거대한 뱀이 되어 자신의 몸을 칭칭 감고 조여오는 꿈이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지만 방 안에는 정종만이 감돌았고 옆에 잠든 최유라의 숨소리가 거슬리게 들려왔다. 그는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 술을 들이켰지만 취하면 취할수록 앨리스의 차가운 눈빛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라 그를 괴롭혔다. 다음 날 아침 JK그룹에는 네메시스로부터 한 통의 공문이 도착했는데 그것은 단순한 협박장이 아닌 정교하게 설계된 제안서였다. 앨리스는 강민호가 거절할 수 없는 달콤한 미끼를 던졌고 궁지에 몰린 쥐가 독이 든 치즈를 물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조작하고 있었다. 비서실장은 망설이며 서류를 민호에게 건넸고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으며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가늠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앨리스는 자신의 사무실 모니터로 JK그룹의 주식 차트를 바라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고 그녀의 책상 위에는 체스판이 놓여 있었는데 킹을 잡기 위해 폰들이 전진하고 있는 형국이었다. 이제 막은 올랐고 관객은 없지만 배우들은 목숨을 건 연기를 펼쳐야 했으며 각본은 오직 앨리스만이 알고 있었다. 그녀는 체스판의 말 하나를 움직이며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체크메이트는 아직 멀었어. 강민호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너져 내려라. 강민호의 책상 위에는 네메시스 투자그룹이 보낸 두툼한 제안서가 놓여 있었고 그는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한 탓에 붉게 충혈된 눈으로 서류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린시티 입찰 실패 이후 JK그룹의 주가는 곤두박질치고 있었고 은행들은 만기가 도래한 대출금의 상환을 독촉하며 그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이사회에서는 강민호의 경영 능력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고 그는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 당장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 있었다. 앨리스 한이 내민 제안서는 마치 사막에서 만난 오아시스처럼 달콤해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치명적인 독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었다. 제안서에는 네메시스가 JK그룹의 유동성 위기를 해결해줄 3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그 조건들은 결코 만만치 않았다. 강민호는 비서실장과 법무팀을 소집하여 밤샘 회의를 진행했지만 그들 역시 뾰족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할 뿐이었다. 결국 강민호는 앨리스 한과 직접 담판을 짓기로 결심하고 그녀가 머물고 있는 호텔의 스위트룸으로 향하는
리무진에 몸을 실었다. 그는 자신이 대한민국 재계서열 1위인 JK그룹의 오너라는 자부심으로 무장하려 애썼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앨리스의 비서가 그를 정중히 맞이했고 그는 안내를 받아 최상층에 위치한 프라이빗 라운지로 이동했다. 라운지의 문이 열리자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을 감상하고 있던 앨리스가 천천히 몸을 돌려 그를 맞이했고 그녀의 손에는 붉은 와인 잔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입가에 우아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선글라스를 벗은 맨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는 실내 온도를 몇 도는 낮추는 듯했다. 강민호는 헛기침을 하며 자리에 앉았고 앨리스는 그에게 와인을 권하며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예우를 갖추는 척했다. 앨리스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 지난번 입찰건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그것은 철저히 비즈니스 논리에 따른 결정이었을 뿐 개인적인 감정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녀의 태도는 너무나도 차분하고 이성적이어서 강민호는 그녀가 자신에게 원한을 품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잠시 내려놓게 되었다. 앨리스는 네메시스가 JK그룹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이번 위기만 넘긴다면 주가가 폭등할 것이라고 그를 추켜 세웠다. 강민호는 그녀의 칭찬에 경계심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고 앨리스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투자 계약서의 핵심 조항들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되 만약 JK그룹의 주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경영권 방어를 위한 담보권을 행사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그것은 만약 회사가 망가지면 네메시스가 강민호의 지분을 모조리 가져가겠다는 무시무시한 조항이었다. 법무팀장은 옆에서 강민호에게 귓속말로 이 조항의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앨리스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강민호의 자존심을 긁어대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 대표님이 경영 능력에 자신이 있다면 주가가 떨어질 일은 없을 테니 이 조항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아니겠냐며 도발했다. 강민호는 자신의 능력을 의심받는 것을 참을 수 없었고 앨리스의 말대로 자신이 회사를 잘 이끌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했다. 게다가 앨리스는 이번 투자 계약이 성사되면 네메시스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JK그룹의 해외 진출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당근까지 제시했다. 강민호의 머릿속에는 이미 위기를 극복하고 아버지에게 인정받아 회장 자리에 오르는 장밋빛 미래가 펼쳐지고 있었다. 그는 눈앞의 달콤한 미끼에 현혹되어 그 미끼가 강철덫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결국 강민호는 법무팀장의 만류를 뿌리치고 몽블랑 만년필을 꺼내 계약서의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휘갈겨 썼고 그 소리는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는 판사 망치 소리처럼 들렸다. 앨리스는 그가 서명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고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섬뜩한 희열이 번뜩였다. 그녀는 강민호가 스스로 자신의 목에 올가미를 걸고 발판을 걷어차는 순간을 목격하며 5년 전의 복수가 비로소 시작되었음을 확신했다. 계약 체결이 완료되자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었고 강민호는 앨리스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갑다고 느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앨리스는 축배를 들자며 샴페인을 주문했고 강민호는 긴장이 풀린 탓인지 영업 후 술을 들이키며 자신의 무용담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앨리스는 맞장구를 쳐주며 그의 오만함을 부추겼고 강민호는 자신이 그녀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믿으며 우월감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앨리스가 준비한 계약서에는 강민호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치명적인 독소 조항들이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고 그것들은 시한폭탄처럼 작동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특히 주가 하락의 기준점은 시장 상황에 따라 네메시스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으며 이는 사실상 강민호의 생사 여탈권을 앨리스가 쥐게 됨을 의미했다. 강민호는 자신이 구세주를 만났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저승사자와 계약을 맺은 꼴이었다. 술자리가 무르익어가자 강민호는 취기에 힘입어
앨리스에게 사적인 질문을 던지며 혹시 우리가 예전에 만난 적이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앨리스는 와인잔을 입술에 가져다 대며 묘한 미소를 지었고 세상에는 닮은 사람이 많으니 착각일 것이라고 부드럽게 넘겼다. 그녀의 목소리는 매혹적이었지만 그 말 속에는 강민호가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의 죄악들을 단죄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강민호가 비틀거리며 호텔을 떠난 후 앨리스는 텅 빈 라운지에 홀로 남아 창밖을 내려다보며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셨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녹음기를 꺼내 강민호와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그의 경박한 웃음소리가 들려오자 혐오감에 몸서리를 쳤다. 그녀는 제임스를 호출하여 다음 단계인 내부 분열 작전을 시작하라고 지시했고 이제 JK그룹의 심장부를 안에서부터 썩게 만들 계획이었다. 다음 날 언론은 네메시스와 JK그룹의 전략적 제휴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JK그룹의 주가는 일시적으로 반등하며 강민호의 입지는 단단해지는 듯 보였다. 강민호는 의기양양하게 이사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성과를 자랑했고 반대파 임원들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이것이 폭풍 전에 고요라는 것을 알지 못했고 앨리스가 뿌려놓은 불씨는 이미 그들의 발밑에서 타오르고 있었다. 앨리스는 사무실에서 뉴스를 지켜보며 책상 위에 놓인 JK그룹의 조직도를 펼쳐놓고 붉은색 펜으로 강민호의 측근들을 하나씩 체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돈과 권력에 약한 인간의 본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그들을 매수하고 이간질하여 강민호를 고립시키는 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었다. 그녀의 손끝이 움직일 때마다 JK그룹에 경고했던 성벽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앨리스는 강민호의 아내인 최율에게 익명의 선물을 보냈는데 그것은 강민호가 최근 비자금 조성을 위해 비밀리에 만난 여성들의 명단과 사진이었다. 물론 그중 일부는 조작된 것이었지만 의심 많고 질투심 강한 최유라를 자극하기에는 충분한 증거들이었다. 상자 안에는 당신의 남편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사람이라는 짧은 메모가 동봉되어 있었다. 선물을 받은 최유라는 분노의 몸을 떨며 강민호에게 전화를 걸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강민호는 영문도 모른 채 곤욕을 치러야 했다. 이것은 앨리스가 노린 첫 번째 균열이었고 가정의 불화는 곧 강민호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었다. 앨리스는 도청장치를 통해 들려오는 두 사람의 싸우는 소리를 들으며 우아하게 클래식 음악을 감상했다. 그녀는 와인 한 모금을 삼키며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며 강민호가 가장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하나씩 떼어내어 그를 철저한 외톨이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배신과 음모 그리고 탐욕이 뒤엉킨 이 복수극에서 승자는 오직 한 명뿐이었고 앨리스는 패배라는 단어를 자신의 사전에서 지워버린 지 오래였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올가매는 거미처럼 집요하고 잔혹하게 빛나고 있었다. 밤이 깊어가고 서울의 불빛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 불빛 아래에서 벌어지는 암투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고 비정했다. 앨리스 한이라는 이름의 복수기는 이제 막 첫 번째 단추를 꿰었을 뿐이며 그녀가 완성할 그림은 강민호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지옥도였다. 강민호는 자신의 침대 위에서 승리의 단잠에 빠져 있었지만 그의 꿈속으로 앨리스가 보낸 악몽이 서서히 스며들고 있었다. 강민호의 호화로운 저택 거실은 마치 폭격이라도 맞은 듯 아수라장으로 변해 있었고 바닥에는 깨진 도자기, 파편과 찢어진 사진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최유라는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로 씩씩거리며 강민호를 향해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집어 던지고 있었고 그녀의 비명소리는 집안 전체를 울리고 있었다. 앨리스가 보낸 사진 속에는 강민호가 낯선 여자들과 은밀한 만남을 갖는 장면들이 적나라하게 찍혀 있었고 유라는 자신의 자존심이 철저하게 짓밟혔다는 사실에 치를 떨며 이성을 잃고 날뛰었다. 강민호는 날아오는 크리스털 잿더리를 가까스로 피하며
유라의 팔을 붙잡고 오해라고 변명했지만 이미 신뢰가 깨진 그녀의 귀에는 아무런 말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이 사진들이 누군가 자신을 음해하기 위해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진 속의 날짜와 장소는 그가 출장을 핑계로 집을 비웠던 시기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었다. 유라는 강민호의 뺨을 세차게 올려붙이며 당장 친정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강민호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유라의 친정은 정계와 법조계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문이었기에 만약 지금 이혼을 당하게 된다면 JK그룹의 경영권 방어는커녕 강민호 자신의 입지조차 위태로워질 것이 뻔했다. 그는 굴욕적이었지만 무릎을 꿇고 유라의 바짓단을 붙잡으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었고 절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거짓 맹세를 쏟아냈다. 유라는 그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는 두 사람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상징하는 듯 했다. 이 모든 상황을 도청 장치를 통해 실시간으로 듣고 있던 앨리스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이어폰을 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강민호의 가정은 이미 파탄났고 유라의 의심은 앞으로 그가 하는 모든 행동에 제동을 걸 것이며 이는 그가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었다. 앨리스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휴대폰을 들었고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전화를 걸어 짧고 간결하게 약속 장소를 통보했다. 서울 시내의 한적한 멤버십 바의 구석진 룸에서 앨리스는 JK그룹의 반개 혈족이자 강민호의 사촌 형인 강준혁 전무를 기다리고 있었다. 강준혁은 한때 후계자 경쟁에서 강민호와 치열하게 다투었으나 강민호의 아버지에게 밀려나 현재는 한직을 떠돌며 와신 상담하고 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앨리스가 자신을 부른 이유를 짐작하면서도 긴장된 표정으로 룸에 들어섰고 어둠 속에서 빛나는 그녀의 눈동자를 마주했다. 앨리스는 군더더기 없는 태도로 인사 대신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로 밀어주었는데 그 안에는 강민호가 그동안 횡령한 비자금 내역과 페이퍼 컴퍼니 자료들이 들어있었다. 강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훑어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고 이것이 공개된다면 강민호는 회장직은커녕 감옥행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앨리스에게 왜 이런 엄청난 자료를 자신에게 넘기는지 그 의도를 물었다. 앨리스는 와인잔을 흔들며 자신은 단지 투자의 리스크를 줄이고 싶을 뿐이며 무능하고 부도덕한 오너보다는 야망 있고 능력 있는 파트너를 원한다고 대답했다. 그녀는 강준혁에게 이 자료를 이용해 이사회 내에서 강민호를 압박하고 주주총회에서 그의 해임안을 상정하라고 구체적인 지침을 내렸다. 강준혁의 눈빛에 탐욕스러운 불꽃이 일기 시작했고 그는 앨리스가 내민 악마의 손을 잡으며 공조를 약속했다. 다음 날부터 JK그룹 내부에는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는데 강준혁이 은밀하게 움직이며 반대파 이사들을 포섭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다. 강민호는 가정 불화로 인한 스트레스와 회사 내부의 알력 다툼으로 인해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고 사소한 보고 실수에도 부하 직원들에게 고함을 치며 히스테리를 부렸다. 그는 누군가 자신의 뒤를 캐고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며 가장 믿어야 할 측근들조차 의심하기 시작했고 이는 앨리스가 의도한 바였다. 앨리스는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강민호에게 전화를 걸어 위로하는 척하며 교묘하게 이간질을 시도했는데 특히 강민호의 오른팔인 김전무를 타깃으로 삼았다. 그녀는 김전무가 최근 경쟁사 임원과 만나는 것을 목격했다는 거짓 정보를 흘리며 그가 네메시스와의 계약 내용을 유출한 주범일 가능성이 높다고 암시했다. 강민호는 이미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기에 앨리스의 말을 철석같이 믿어버렸고 김전무에 대한 배신감에 치를 떨었다. 김전무는 선대 회장 때부터 JK그룹을 지켜온 충신이자 강민호의 유일한 브레인이었지만 강민호의 의심병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다. 강민호는 임원회의 시간에 김전무를 공개적으로 질타하며 그에게 첩자 누명을 씌웠고 해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즉석에서 해고를 통보해버렸다. 회의실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임원들은 강민호의 관계에 질려 공포에 떨며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충신을 쫓아낸 강민호는 스스로 자신의 팔을 자른 꼴이 되었지만 그는 오히려 내부의 적을 제거했다며 안도했고 앨리스에게 전화를 걸어 감사를 표했다. 앨리스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멍청한 목소리를 들으며 비웃음을 참았고 이제 그를 보호해줄 방패막이는 모두 사라졌음을 확인했다. 그녀는 강민호에게 이제부터는 자신과 네메시스의 전문가들만 믿고 따르면 된다고 속삭이며 그를 더욱 깊은 늪으로 유인했다. 얼마 후 증권가 정보지에는 JK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오너 리스크에 대한 찌라시가 돌기 시작했고 주가는 또다시 요동치기 시작했다. 강준혁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강민호에게 해명을 요구했고 주주들은 본사 로비로 몰려와 시위를 벌이며 경영진 사퇴를 외쳤다. 강민호는 사방에서 조여오는 압박에 숨을 쉴 수 없었고 공황 상태에 빠져 사무실에 틀어박힌 채 술에 의존하는 시간이 늘어갔다. 그는 앨리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녀는 지금 당장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며 알짜배기 계열사인 JK물산을 매각할 것을 제안했다. JK물산은 그룹의 현금 창출원이자 핵심 계열사였기에 그것을 파는 것은 미친 짓이었지만 강민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 헐값의 계열사를 넘기는 계약서에 서명했고 그 매수자가 앨리스가 내세운 페이퍼 컴퍼니라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다. 계열사 매각 소식이 전해지자 JK그룹의 임직원들은 동요하기 시작했고 회사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조직 전체를 휘감았다. 유능한 인재들이 줄줄이 사표를 던지고 경쟁사로 이직하기 시작했으며 회사의 업무 시스템은 마비되다시피 했다. 강민호는 텅 빈 사무실을 바라보며 허탈감에 빠졌지만 자신이 내린 결정들이 앨리스의 조종에 의한 것임을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부하 직원들의 배신탓만 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강민호는 만취한 상태로 텅 빈 회장실에 앉아 있었는데 불 꺼진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마치 자신을 비웃는 괴물의 눈처럼 보였다. 그는 환청을 듣기 시작했는데 5년 전 자신이 버린 아내의 울음소리와 아이의 비명소리가 귓가를 맴돌며 그를 괴롭혔다. 그는 귀를 막고 소리를 질렀지만 환청은 더욱 커져만 갔고 그는 책상 위에 명패를 집어던지며 미친 듯이 난동을 부렸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고 발신자는 앨리스 한이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게 묘하게 들떠 있었다. 그녀는 강민호에게 내일 긴급 주주총회가 열릴 예정이며 그곳에서 강 대표님의 재신임 투표가 진행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다. 강민호는 금시초문이라며 길길이 날뛰었지만 앨리스는 이미 주요 주주들의 위임장을 확보했으니 걱정하지 말고 편히 쉬라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전화가 끊긴 후 강민호는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였고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그는 앨리스를 믿었지만 그녀의 마지막 말은 위로가 아니라 마치 최후통첩처럼 들렸고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주주총회 소집을 막으라고 지시하려 했지만 비서실장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그는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었다. 같은 시각 앨리스는 강준혁을 만나 주주총회 시나리오를 최종 점검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계획은 강준혁을 이용해 강민호를 끌어내린 뒤 강준혁마저 토사구팽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강준혁에게 회장 자리를 약속하며 완벽한 꼭두각시로 만들었고 그는 자신의 운명도 모른 채 승리의 기쁨에 취해 있었다. 앨리스는 테이블 위에 놓인 체스판에서 퀸을 들어 상대방의 킹을 쓰러뜨리는 신용을 하며 차갑게 웃었다. 다음 날 아침 JK그룹 본사 대강당에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수많은 주주들과 취재진이 몰려들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강민호는 퀭한 눈으로 단상에 앉아 있었고 그의 맞은편에는
강준혁이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앉아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앨리스는 VIP석에 앉아 우아하게 다리를 꼬고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빛은 마치 콜로셈의 황제처럼 잔혹하고도 흥미로워 보였다. 주주총회가 시작되고 강준혁 측의 공격이 시작되자 강민호의 비리와 무능력이 낱낱이 까발려지기 시작했고 장내는 야유와 고성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민호는 억울하다며 소리쳤지만 그를 변호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는 벼랑 끝에 몰린 짐승처럼 초라해 보였다. 앨리스는 그 순간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고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저는 네메시스의 대표로서 이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JK그룹의 정상화를 위해 중대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힘이 넘쳤다. 그녀는 가방에서 새로운 서류를 꺼내 들었는데 그것은 강민호의 숨통을 끊어놓을 결정적인 증거이자 그가 5년 전 저지른 범죄와 관련된 자료였다. 강민호는 그 서류를 보는 순간 안색이 창백해지며 자리에 주저앉았고 그의 눈동자는 공포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앨리스는 미세하게 입꼬리를 올리며 강민호와 눈을 맞추었고 입모양으로 소리 없이 속삭였다. 이제 시작이야. 지옥에 온 걸 환영해. 강민호는 비명을 지르며 단상 아래로 뛰어내리려 했지만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했고 그 모습은 생중계 카메라를 통해 전 국민에게 송출되고 있었다. JK그룹의 황태자가 몰락하는 순간은 그렇게 처참하고도 굴욕적이었다. JK그룹의 창립 50주년 기념 파티가 열리는 호텔 그랜드 볼룸은 대한민국 상위 1%의 사교장답게 화려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지만 그 공기 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회사의 주가가 바닥을 치고 경영권 분쟁이 가시화된 상황에서도 강민호는 건재함을 과시하기 위해 무리하게 이 행사를 강행했고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이 그의 몰락을 구경하러 모여들었다.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는 눈부시게 빛났지만 그 빛은 강민호의 창백하고 불안한 얼굴을 더욱 돋보이게 할 뿐이었으며 그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하객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었다. 강민호의 옆에는 최유라가 서 있었는데 그녀는 오늘을 위해 공수한 최고급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드레스로 온몸을 치장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잔뜩 굳어 있었다. 최근 터진 불화설과 강민호의 외도 스캔들로 인해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그녀의 귀에 꽂히고 있었고 그녀는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 샴페인을 물처럼 들이키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 구역의 여왕임을 증명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그녀가 아닌 출입구 쪽으로 쏠리기 시작했다. 그 순간 연회장의 거대한 문이 열리고 앨리스 한이 등장했는데 그녀는 피를 연상시키는 붉은색 벨벳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전장에 나서는 여전사처럼 강렬했다. 그녀의 등장과 함께 장내는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고 그녀의 하얀 피부와 붉은 드레스의 대비는 보는 이들로 하여금 숨을 멎게 만들 정도로 압도적이었다. 앨리스는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며 우아한 걸음으로 연회장 중앙을 가로질러 걸어왔고 그녀의 입계는 자신만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강민호는 그녀를 보자마자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공포를 느꼈지만 수많은 눈이 지켜보고 있었기에 태연한 척하며 그녀에게 다가갔고 최유라 역시 질투심에 불타는 눈빛으로 그녀를 노려보았다. 앨리스는 강민호에게 가볍게 목례를 한 뒤 최유라에게 시선을 돌렸는데 그녀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탐색하는 맹수처럼 날카로웠다. 앨리스는 최유라의 목걸이를 칭찬하며 다가갔지만 그 목소리에는 명백한 조롱이 담겨 있었고 주위 사람들은 흥미로운 구경거리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귀를 기울였다. 사모님, 오늘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하지만 그 목걸이는 진품이 아닌 것 같은데 혹시 강 대표님이 선물해 주신 건가요? 앨리스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조용한 연회장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최유라의 얼굴은 순식간에 홍당무처럼 붉어졌고 주위에서는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는데 그것은 자존심 강한 유라에게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다.
사실 그 목걸이는 강민호가 자금난 때문에 진품을 팔고 짝퉁으로 바꿔치기 한 것이었는데 앨리스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최유라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앨리스에게 다가가 네가 감히 어디라고 함부로 짓거리냐며 고함을 쳤고 앨리스는 기다렸다는 듯 짐짓 놀란 표정을 지으며 뒷걸음질 쳤다. 흥분한 유라는 앨리스가 들고 있던 와인잔을 쳐서 떨어뜨렸고 붉은 와인이 앨리스의 드레스와 바닥에 튀며 쨍그랑하는 파열음이 울려 퍼졌다. 이 장면은 현장에 있던 수많은 기자들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고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며 유라의 표독스러운 표정을 적나라하게 포착했다. 강민호는 사색이 되어 유라를 말리려 했지만 유라는 이미 이성을 잃고 앨리스의 머리채를 잡으려 달려들었고 경호원들이 황급히 달려와 그녀를 제지하는 추태가 벌어졌다. JK그룹의 안주인이 공식 석상에서 난동을 부리는 모습은 실시간으로 SNS를 통해 퍼져나갔고 우아하고 고상한 척했던 유라의 이미지는 바닥으로 추락했다. 앨리스는 엉망이 된 드레스를 털어내며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서 있었는데 그녀의 침착함은 유라의 광기와 대비되어 그녀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다. 소란이 어느 정도 정리되자 강민호는 앨리스의 팔을 거칠게 잡아끌고 인적이 드문 테라스 쪽으로 데려갔고 그의 손은 분노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그는 앨리스를 벽으로 밀치며 대체 무슨 속셈으로 이런 짓을 벌이는 거냐며 으르렁거렸지만 앨리스는 전혀 위축되지 않은 채 차가운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테라스 밖에는 차가운 밤바람이 불고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이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을 메웠다. 강민호 대표님, 아내분 단속 좀 잘하시지. 그러셨어요. 품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네요. 앨리스는 비웃음 섞인 어조로 말하며 강민호의 넥타이를 고쳐 매주려는 듯 손을 뻗었다. 강민호는 그녀의 손길을 뿌리치려 했지만 순간 코끝을 스치는 익숙한 향기에 멈칫하고 말았는데 그것은 5년 전 자신의 아내 한서연이 즐겨 쓰던 라벤더 향이었다. 그는 동공이 확장되며 앨리스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고 그녀의 눈매와 입술선이 기억 속의 누군가와 겹쳐 보이기 시작했다. 앨리스는 당황하는 강민호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 귓가에 입을 가져다 대었고 주위의 소음을 차단하듯 아주 작고 은밀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여보, 비 오는 날에는 무릎이 쑤신다고 했잖아. 오늘따라 비 냄새가 많이 나네. 그렇지. 앨리스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다정했지만 그 내용은 강민호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것은 비 오는 날마다 관절통을 호소하던 민호에게 서연이 해주던 말이었고 둘만의 지극히 사적인 기억이었다. 강민호는 감전이라도 된 듯 뒷걸음질치며 비명을 질렀고 그의 얼굴은 마치 귀신을 본 사람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너 대체 누구야? 설마 한서연 아니지? 넌 죽었어. 분명히 죽었다고. 그는 횡설수설하며 벽을 더듬었고 공포에 질린 눈동자는 앨리스에게서 떨어질 줄 몰랐다. 앨리스는 그런 그를 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은 채 검지손가락을 입술에 대며 쉿하는 제스처를 취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죠. 하지만 원한은 남는 법이에요. 강 대표님 앞으로 닥쳐올 일들에 비하면 오늘은 그저 예고편에 불과해요. 앨리스는 차갑게 말을 남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테라스를 빠져나갔다. 강민호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감싸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방금 들은 목소리와 향기, 그리고 그 말은 분명 죽은 아내의 것이었지만 눈앞의 여자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혼란과 공포가 뒤섞인 감정이 강민호를 덮쳤고 그는 자신이 미쳐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서연이 살아 돌아온 것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는 테라스 난간을 잡고 일어서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고 머릿속에서는 5년 전 그날 밤의 빗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다. 연회장 안에서는 여전히 경쾌한 왈츠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강민호에게는 그 소리가 지옥의 장송곡처럼 들렸다.
같은 시각 앨리스는 호텔 로비를 빠져나와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랐고 그녀의 눈가에는 맺혀있던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과거의 자신을 철저히 죽이고 괴물이 되어버린 현재의 자신에 대한 연민이자 마지막 작별 인사였다. 그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내며 제임스에게 출발하라고 지시했고 차창 밖으로 보이는 호텔을 향해 서늘한 눈빛을 보냈다. 호텔 안의 강민호는 정신을 수습하고 황급히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한서연의 사망진단서와 장례 기록을 다시 확인해오라고 고함을 쳤다. 비서실장은 당황하며 이미 5년 전에 확인된 사실이라고 말했지만 강민호는 당장 무덤이라도 파서 확인하라고 발악을 했다. 그의 이성은 이미 마비된 상태였고 의심의 씨앗은 거대한 나무가 되어 그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한편 쫓겨나던 연 회장을 빠져나온 최유라는 차 안에서 분을 이기지 못해 소리를 지르며 가방을 찢어 발기고 있었고 그녀의 SNS에는 악플이 쇄도하고 있었다. 그녀는 강민호에게 전화를 걸어 화풀이를 하려 했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그녀는 자신이 철저하게 고립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JK그룹의 화려한 파티는 두 부부의 파멸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고 이 모든 것은 앨리스의 각본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조간신문 한 면에는 JK그룹 사모님의 난동과 짝퉁 목걸이 사건이 대문짝만하게 실렸고 JK그룹의 이미지는 회복불능의 타격을 입었다. 주간은 하한가를 기록했고 소비자 불매 운동까지 벌어지며 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강민호는 집무실에 틀어박혀 앨리스의 정체를 파헤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파면 팔수록 그녀의 과거는 완벽하게 세탁되어 있어 의심만 깊어갈 뿐이었다. 앨리스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폭락하는 JK그룹의 주가 차트를 보며 만족스러운 듯 커피를 마셨고 이제 마지막 결정타를 날릴 준비를 했다.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붉은색 파일 하나를 꺼냈는데 그 겉면에는 JK그룹 부도 시나리오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강민호 네가 가진 모든 것을 잃고 바닥을 기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똑똑히 알려줄게. 앨리스의 독백이 서늘하게 사무실을 채웠다. 강민호는 환청과 악몽에 시달리며 점차 피폐해져 갔고 직원들은 회장님이 미쳤다며 수군거렸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그는 앨리스가 서연일 리 없다고 부정하면서도 그녀의 그림자만 봐도 기겁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제 사냥꾼은 사냥감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고 마지막 발포 명령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월요일 아침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JK그룹의 주가는 날개 없는 새처럼 수직으로 추락하기 시작했고 증권가 단말기는 온통 파란색 하락 신호로 뒤덮였다. 지난 주말에 터진 최유라의 난동 사건과 강민호의 비자금 의혹은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었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기다렸다는 듯 썰물처럼 빠져나가며 투매 현상을 부추겼다. 강민호는 집무실 대형 모니터 앞에서 믿을 수 없는 현실을 부정하며 입술을 물어뜯었고 비서들은 폭주하는 전화벨 소리에 공포에 질려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오전 10시가 되자 네메시스 투자그룹으로부터 팩스 한 통이 도착했는데 그것은 강민호가 지난번 술김에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서명했던 투자계약서에 특약 조항이 발동되었다는 통보였다. 계약서 15조 3항에 따르면 JK그룹의 주가가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할 경우 네메시스는 즉시 대출금 전액 상환을 요구하거나 담보로 잡힌 강민호의 주식을 네메시스 소유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어 있었다. 강민호는 서류를 구겨 던지며 고함을 질렀지만 이미 법적인 효력은 발생했고 그의 목숨줄은 앨리스의 소나귀에 쥐어져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주거래 은행들마저 JK그룹의 채무 불이행 가능성을 언급하며 기한 이익 상실을 통보해왔고 자금줄이 완전히 막힌 회사는 부도 직전의 상황으로 내몰렸다. 강민호는 급히 앨리스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하려 했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기계적인 안내음만 들려올 뿐이었고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고립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머리를 감싸쥐며 책상을 내리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침묵과 절망적인 고독뿐이었다. 오후 2시에 예정된 긴급 이사회는 강민호의 해임안을 처리하기 위한 처형장이 될 것이 분명했고 그는 마지막 발악이라도 해보기 위해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회의실로 향했다. 복도에서 마주친 직원들은 그를 보고 경멸 어린 시선을 보내거나 슬금슬금 피하기 바빴고 예전에 굽실거리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미 모든 이사들이 착석해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마치 죄인을 심판하는 재판관들처럼 냉혹하기 짝이 없었다. 상석에 앉아있던 강준혁 전무는 강민호를 보자마자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이제 그만 내려올 때가 되지 않았냐고 비아냥거렸고 강민호는 분노에 몸을 떨며 네가 감히 나를 배신하냐고 소리쳤다. 하지만 강준혁은 코웃음을 치며 회사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은 네 무능함과 방탕함이라며 즉시 경호원들을 불러 강민호를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강민호는 격렬하게 저항하며 자신이 회장이라며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경호원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바로 그 순간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다시 열리고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와 함께 앨리스 한이 수십 명의 변호인단을 대동하고 당당하게 들어섰다. 그녀는 소란스러운 상황을 일순간에 잠재우는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뿜어내며 천천히 회의 테이블 중앙으로 걸어왔고 강준혁은 당황하며 그녀를 맞이하려 일어섰다. 하지만 앨리스는 강준혁을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강민호가 앉아있던 회장석 의자를 손으로 쓸어내리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강준혁은 앨리스에게 약속대로 자신을 회장으로 추대해달라고 아부를 떨었지만 앨리스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그에게 던지듯 건네주었다. 그것은 강준혁이 강민호를 몰아내기 위해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증거 자료였고 앨리스는 이것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며 그를 차갑게 응시했다. 강준혁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굳어졌고 그는 자신이 앨리스에게 이용당하고 토사구팽 당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닫고 절망했다. 앨리스는 멍하니 서 있는 강민호와 강준혁을 번갈아 보며 선언했는데 네메시스는 전환 사채권을 행사하여 JK그룹의 최대 주주가 되었으며 오늘부로 기존 경영진을 전원 해임하고 자신이 직접 경영을 맡겠다고 발표했다. 회의실 안은 충격으로 술렁였지만 앨리스가 가져온 법적 효력은 절대적이었고 누구도 감히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회장석에 앉아 다리를 꼬며 비로소 이사들과 눈을 맞추었는데 그 모습은 진정한 여왕의 등극이었다. 강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앨리스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경호원들에게 제압당해 바닥에 무릎을 꿇려졌다. 그는 바닥을 기며 고개를 들어 앨리스를 노려보았고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냐고 네가 원하는 게 돈이라면 다 주겠다고 울부짖었다. 앨리스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고 굽 높은 구두로 그의 손등을 짓밟으며 몸을 숙여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돈 따위는 필요 없어. 내가 원하는 건 네가 가진 모든 것을 잃고 철저하게 파괴되는 꼴을 보는 거니까. 앨리스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불어오는 바람처럼 차갑고 건조했다. 강민호는 고통에 신음하면서도 그녀의 눈빛에서 5년 전 자신이 짓밟았던 아내의 흔적을 발견하고 전율했다. 그는 떨리는 입술로 설마 아니지, 너 한서연 아니지 라고 물었지만 목소리는 공포로 인해 형편없이 갈라지고 있었다. 앨리스는 쓰고 있던 안경을 벗어던지고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5년 전 한서연이 짓던 특유의 표정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빙고 이제야 알아보네 내 사랑하는 남편. 강민호 씨 나야 당신이 쓰레기처럼 버린 한서연 그녀의 목소리는 연회장에서 속삭였던 것보다 훨씬 더 명확하고 잔인하게 그의 고막을 파고들었다. 강민호는 숨이 턱 막히는 충격에 눈동자가 뒤집힐 지경이었고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당신이 항상 그랬지. 나는 집에서 밥이나 축내는 무식하고 쓸모없는 여자라고 하지만
그거 알아. 당신이 그렇게 자랑하던 이 회사를 무너뜨린 건 바로 그 무식한 여자의 머리에서 나온 계획이었다는 거. 앨리스 아니 한서연은 비웃음을 참지 않고 터뜨렸다. 그녀는 강민호의 자존심을 난도질하며 그가 그토록 무시했던 아내에게 처참하게 패배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각인시켰다. 강민호의 뇌리는 하얗게 변했고 그는 자신이 겪고 있는 이 현실이 꿈이기를 간절히 바랐다. 서연은 꿇어앉은 강민호의 턱을 잡아올리며 내가 말했잖아. 다시 돌아오면 상상도 못할 고통을 주겠다고. 아직 멀었어. 강민호 당신이 겪어야 할 지옥은 이제 겨우 1층일 뿐이니까 라고 속삭였다. 그녀는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했고 그들은 짐짝처럼 축 늘어진 강민호를 끌고 회의실 밖으로 질질 끌고 나갔다. 강민호는 끌려나가면서도 서연을 향해 괴성을 지르며 발악했지만 굳게 닫힌 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았다. 회의실에 남은 임원들은 공포에 질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고 서연은 그들을 둘러보며 태연하게 회의를 진행했다. 그녀는 그동안 강민호가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와 부실 경영 자료를 스크린에 띄우며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인적 쇄신을 예고했다. 그녀의 지시는 명확하고 날카로웠으며 금융 전문가로서의 식견은 회의실에 있는 그 누구보다 뛰어났기에 임원들은 그녀의 카리스마에 압도되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같은 시각 회사 로비로 쫓겨난 강민호는 수많은 취재진과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수모를 겪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며 몰락한 황태자의 비참한 몰골을 담아냈고 기자들은 그에게 마이크를 들이대며 횡령 혐의와 경영권 상실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강민호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다가 갑자기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그가 완전히 미쳐버렸다고 수군거렸다. 그는 비틀거리며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가려 했지만 어디를 가도 그를 비난하는 시선과 조롱만이 가득했고 그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다. 주머니에서 끊임없이 울리는 휴대폰을 꺼내보니 최유라의 이혼 통보 문자와 은행의 독촉 문자만이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져 박살을 내고는 비명을 지르며 회사 밖으로 뛰쳐나갔고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 위로 빗방울이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날 밤 서연은 회장실에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비에 젖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는데 5년 전 자신이 쫓겨나던 그날의 날씨와 똑같았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가장 높은 곳에 서 있었고 그녀를 짓밟았던 자들은 모두 발 아래로 추락해 있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강민호의 명패를 쓰레기통에 처박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승리의 기쁨은 달콤했지만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는 텅 빈 공허함은 어쩔 수 없었고 그것은 죽은 아이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었다. 서연은 지갑 속에 간직해온 초음파 사진을 꺼내들고 아가야 엄마가 해냈어. 저 나쁜 사람들을 다 벌주었어. 라고 나직이 중얼거렸다. 창밖의 천둥 소리가 마치 그녀의 대답을 대신하는 듯 웅장하게 울려 퍼졌고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 대신 서늘한 결기가 서려 있었다. 다음 날 검찰은 강민호와 강준혁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과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JK그룹 게이트 수사에 착수했다. 서연이 제공한 완벽한 증거 자료들 덕분에 수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강민호는 도망칠 곳 없는 도간에 든 쥐 신세가 되었다. 그는 허름한 모텔방에 숨어 뉴스를 지켜보며 자신이 한서연에게 철저하게 농락당했다는 사실에 분노와 후회로 몸부림쳤다. 그는 서연에게 전화를 걸어보려 했지만 번호를 알 길이 없었고 유일하게 남은 것은 그녀가 남긴 굴욕감과 패배감뿐이었다. 강민호는 거울 속에 비친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보며 5년 전 빗속에 버려졌던 서연의 얼굴을 떠올렸고 그제야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아주 조금이나마 실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후회는 너무 늦었고 심판의 시간은 이미 초침 소리를 내며 다가오고 있었다. 서연은 회장실에서 검찰의 수사 브리핑을 생중계로 지켜보며
제임스에게 다음 일정을 물었고 제임스는 강민호가 숨어있는 곳을 파악했다고 보고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재킷을 걸치며 마지막으로 그를 만나러 갈 준비를 했고 이것은 그에게 진짜 지옥을 보여주기 위한 마지막 단계였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진실은 강민호를 영원한 고통 속으로 몰아넣을 가장 잔인한 형벌이 될 것이었다. 서울의 뒷골목 허름한 모텔방에서 강민호는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침대 위에 앉아 깨진 거울 속에 자신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는데 며칠 동안 씻지 못해 덥수룩한 수염과 퀭한 눈동자는 그가 한때 재계서열 1위 기업의 회장이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게 만들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검찰이 그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치 어벌법 위반 및 횡령 혐의로 지명수배했다는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화면 하단에는 그의 죄수복을 입은 합성사진이 자료 화면으로 나가고 있었다. 민호는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을 텔레비전을 향해 집어던졌고 브라운관이 깨지면서 튀어오른 파편이 그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가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해진 한서연의 명함을 꺼내 들고 미친 듯이 웃다가 이내 흐느껴 울기를 반복하며 정신 분열 증세를 보이고 있었고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 즉 그녀를 죽이고 자신도 죽겠다는 파괴적인 충동만이 남아있었다. 모든 것을 잃은 그에게 남은 감정은 후회가 아닌 자신을 이렇게 만든 서연에 대한 지독한 증오뿐이었고 그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겉옷 안주머니에 숨겨둔 날카로운 과도를 확인했다. 밖에는 5년 전 그날처럼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며 마치 하늘이 그의 마지막 발악을 경고하는 듯했다. 민호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모텔을 빠져나와 택시를 잡아탔고 목적지로 한남동의 옛 자택을 말했는데 그곳은 서연이 경매로 다시 사들여 현재 머물고 있는 곳이었다. 택시가 빗길을 달리는 동안 그는 창밖의 풍경을 보며 과거 자신이 누렸던 영광을 떠올렸지만 그것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차가운 빗물만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릴 뿐이었다. 그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고 손에 땀이 차올라 칼자루를 쥔 손이 미끄러질까봐 몇 번이나 옷자락에 손을 닦아냈다. 한남동 저택에 도착한 민호는 높은 담장 아래 웅크리고 앉아 경비원들의 동태를 살폈는데 이상하게도 평소보다 경비가 허술해 보였고 대문도 살짝 열려 있어 마치 누군가 그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하지만 이성을 잃은 민호는 그것이 함정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할 겨를도 없이 담장을 넘어 정원으로 잠입했고 비에 젖은 잔디를 밟으며 거실 창문 쪽으로 은밀하게 이동했다. 거실 안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창문 너머로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는 서연의 실루엣이 보이자 민호의 눈동자의 살기가 번뜩였다. 그는 주저없이 베란다 창문을 깨고 안으로 들이닥쳤고 유리 파편이 튀는 소리와 함께 젖은 신발을 신은 채 거실 한복판으로 뛰어들며 고함을 질렀다. 한서연 죽어버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망가졌어. 민호는 칼을 치켜들고 서연을 향해 돌진했지만 서연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건장한 체격의 제임스가 튀어나와 민호의 손목을 강하게 내리쳤고 칼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져 뒹굴었다. 제임스는 민호의 팔을 뒤로 꺾어 제압한 뒤 무릎을 걷어차 강제로 꿇어 앉혔고 민호는 고통에 신음하며 바닥에 얼굴을 처박힌 채 버둥거렸다. 서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민호에게 다가왔는데 그녀의 발소리는 마치 사형수의 집행 시간을 알리는 시계 초침 소리처럼 규칙적이고 냉혹하게 들려왔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과도를 주워들고 이리저리 살펴보며 혀를 찾고 감히 살인까지 저지르려 하다니 정말 구제불능인의 강민호라고 싸늘하게 내뱉었다. 민호는 고개를 들어 핏발선 눈으로 서연을 노려보며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잖아. 내 돈, 내 회사,
내 명예 다 네가 뺏어갔어 라고 악을 썼다. 서연은 헛웃음을 터뜨리며 그건 원래 내 것이 아니었어. 내 아버지가 물려준 껍데기였을 뿐이고 너는 그것을 지킬 능력도 자격도 없는 놈이었지 라고 일갈했다. 그녀의 말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었기에 민호는 더욱 비참함을 느꼈고 할 말이 없어지자 짐승 같은 괴성만 질러댔다. 서연은 소파로 돌아가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집어들고 다시 민호 앞으로 다가와 그의 얼굴에 던지듯 뿌렸다. 민호는 흩날리는 종이들 사이로 보이는 익숙한 병원 로고와 의학 용어들의 시선을 고정했고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떨리는 손으로 종이 한 장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3년 전 민호가 교통사고를 당해 수술을 받았던 대학병원의 진료 기록부였고 하단에는 충격적인 진단명이 적혀 있었다. 무정자증 영구불임. 그 글자를 읽는 순간 민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고 그는 자신이 읽은 내용을 이해할 수 없어 멍하니 서연을 올려다보았다. 서연은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친절하게 설명해 주기 시작했는데 3년 전 사고로 너는 생식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고 의사들이 네 아버지의 지시로 그 사실을 숨겼던 거야 라고 말했다. 민호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거짓말이야, 유라가 임신했다고 했어. 내가 다시 아이를 낳아서 재기하면 돼라고 현실을 부정하며 소리쳤다. 서연은 불쌍하다는 듯 혀를 차며 최유라가 임신했다고 말했니? 그건 너를 안심시켜 돈을 뜯어내려는 거짓말이었거나 아니면 딴 놈의 아이겠지. 너는 의학적으로 절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야 라고 확인 사살을 했다. 민호는 그제야 최유라가 최근 산부인과 검진 기록을 보여주지 않고 피했던 일들과 자신을 멀리했던 행동들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것을 느끼며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었다. JK그룹을 다시 일으키려면 후계자가 반드시 필요했기에 불임 선고는 그에게 사형 선고보다 더 끔찍한 형벌이었다. 하지만 서연이 준비한 진짜 지옥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그녀는 몸을 숙여 민호의 귀에 가장 고통스러운 진실을 속삭일 준비를 했다. 기억나니 5년 전 이 거실에서 네가 내 배를 걷어차고 밀쳐서 죽게 만든 그 아이 서연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민호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서연은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다. 그 아이는 아들이었어. 의사 선생님이 아주 건강하고 튼튼한 아들이라고 했었지. 민호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는데 아들이라는 단어가 그의 뇌리에 박혀 떠나지 않았다. 서연은 그의 가슴에 비수를 꽂듯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는데 네가 죽인 그 아이가 내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핏줄이었다는 거야. 강민호, 너는 네 손으로 네 가문의 대를 끊고 유일한 아들을 죽인 살인자야 라고 울부짖듯 소리쳤다. 거실 안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고 오직 빗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을 채우고 있었다. 그 말은 민호의 영혼을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고 그는 바닥을 기며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가 내 아들을 죽였을 리 없어 라고 중얼거렸지만 목소리에는 이미 확신이 없었다. 5년 전 그날 밤 자신이 서연을 밀치던 장면과 피를 흘리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서연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그 끔찍한 기억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죄책감이 되어 그를 덮쳤다. 그는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며 이 더러운 발로 내 아들을 죽였다는 생각에 미친 사람처럼 자신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내리치고 쥐어뜯기 시작했다. 민호의 입에서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처절한 비명이 터져 나왔고 그는 바닥을 구르며 오열했다. 돈을 잃고 회사를 뺏긴 것은 견딜 수 있었지만 자신의 혈육을 제 손으로 죽였다는 사실과 다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절망감은 그를 완벽하게 파괴해버렸다. 그는 서연의 발을 붙잡고 제발 아니라고 말해달라고, 거짓말이라고 해달라고 빌었지만 서연은 차갑게 그 발을 뿌리치며 그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이게 네가 받아야 할 진짜 벌이야.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잃는 고통.
뼛속까지 사무치는 후회와 자책 속에서 평생을 살아. 서연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닦지 않았다. 그녀 역시 아이를 잃은 고통을 다시 상기해야 했기에 괴로웠지만 민호가 겪는 이 지옥 같은 고통을 보기 위해 5년을 기다려온 것이었다. 민호는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자해를 시작했고 거실 바닥은 그의 이마에서 흐르는 피로 다시 한번 붉게 물들었다. 그때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제임스는 서연에게 경찰이 도착했다고 알렸다. 서연은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다듬고 바닥에 널브러진 민호를 보며 마지막 작별 인사를 고했다. 감옥에서 긴 시간 동안 네가 죽인 아들의 얼굴을 상상하며 지내길 바랄게. 그 아이가 자랐다면 어떤 모습이었을지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피눈물을 흘려 그게 네 남은 인생의 유일한 일과가 될 거야. 경찰들이 들이닥쳐 반항할 힘조차 잃고 멍하니 앉아있는 민호에게 수갑을 채웠고 그는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처럼 축 늘어져 끌려나갔다. 그는 끌려가면서도 서연을 돌아보지 못하고 허공을 향해 아들 내 아들이라고 중얼거리며 실성한 웃음을 흘렸는데 그 모습은 보는 이들조차 소름 끼치게 만들 정도로 기괴했다. 화려했던 JK그룹의 황태자는 그렇게 가장 비참하고 끔찍한 모습으로 자신의 왕국에서 영원히 추방당했다. 민호가 사라진 후 거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고 서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초음파 사진을 가슴에 품고 소리 죽여 울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복수의 완성이 가져다준 허무함과 아이에 대한 그리움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5년 전 빗속에서 시작된 비극은 오늘 밤 똑같은 빗소리 속에서 막을 내렸지만 상처 입은 그녀의 마음은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다. 창밖의 비는 그칠 줄 모르고 내렸지만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달빛이 비치기 시작했고 그것은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온 서연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처럼 보였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빗속으로 사라지는 경찰차의 불빛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고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인 한서연도 복수의 화신, 앨리스도 아닌 진정한 자신을 찾아야 할 시간이 왔음을 직감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교도소의 높은 담장을 넘어 좁디 좁은 독방 안으로 스며들었고 강민호는 얇은 죄수복 하나에 의지해 덜덜 떨며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는 수감된 지 1년 만에 몰라보게 늙어버렸고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어버려 과거에 화려했던 재벌 3세의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은 그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며 비명을 질러댔고 교도관들조차 그를 미친 사람 취급하며 기피하는 대상이 되어 있었다. 강민호의 시선은 언제나 차가운 시멘트 벽에 한 지점에 고정되어 있었는데 그는 그곳에서 환영을 보고 있었고 그것은 바로 자신이 죽게 만든 아들의 모습이었다. 그는 손톱이 빠질 정도로 벽을 긁어대며 상상 속의 아이를 어루만지려 했지만 닿는 것은 거칠고 차가운 벽면뿐이었고 그럴 때마다 그의 가슴은 1000갈래, 10,000갈래로 찢어지는 듯 했다. 그는 쉰 목소리로 아가야 아빠가 잘못했어. 한 번만 안아보자 라고 중얼거리며 허공을 향해 팔을 뻗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공허한 침묵뿐이었다. 그가 겪는 고통은 단순한 수감 생활의 불편함이 아니라 자신의 핏줄을 스스로 끊어버렸다는 끔찍한 죄책감과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시간에 대한 후회였다. 가끔 면회를 오는 변호사가 전해주는 바깥 세상의 소식은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는데 JK그룹이 한서연의 지휘 아래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의 열등감과 패배감을 자극하는 독약과도 같았다. 그는 차라리 사형을 당해 이 고통을 끝내고 싶었지만 죽음조차 그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사치였고 그는 살아서 지옥을 견뎌야만 했다. 반면 서울의 중심부에 우뚝 솟은 JK그룹 본사 회장실에는 따사로운 오후에 햇살이 가득 들어오고 있었고 한서연은 창가에 서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도심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취임 1년 만에 부실 계열사를 정리하고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여 JK그룹을 건실한 글로벌 기업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성공했다. 임직원들은 더 이상 공포에 떨지 않았고 능력에 따라 다음받는 공정한 문화 속에서 서연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고 있었다. 서연은 책상으로 돌아와 결제 서류들을 검토했는데 그녀의 눈빛은 예전의 차가운 도끼 대신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여유로움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앨리스 한이라는 가면을 썼었지만 이제는 그 가면을 벗고 인간 한서연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되찾아가고 있는 중이었다. 그녀의 집무실 한편에는 여전히 아들의 초음파 사진이 액자에 담겨 있었지만 이제 그 사진은 슬픔의 상징이 아니라 그녀를 지탱해주는 수호신과 같은 존재였다. 오후 일정을 위해 사무실을 나선 서연이 향한 곳은 서울 외곽에 새로 지어진 한서재단의 개관식 현장이었는데 이곳은 미혼모와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해 그녀가 사재를 털어 설립한 곳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승화시켜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로 결심했고 강민호에게서 빼앗은 재산의 상당 부분을 이 재단에 기부했다. 행사장에는 수많은 취재진과 내빈들이 참석해 그녀의 행보에 찬사를 보냈지만 서연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의 박수가 아니었다. 그녀는 센터의 놀이방에서 해맑게 뛰어노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씁쓸하면서도 따뜻한 미소를 지었고 한 아이가 다가와 그녀의 치맛자락을 잡자 무릎을 꿇고 아이의 눈높이를 맞추어 주었다. 아이의 맑은 눈동자를 보며 서연은 5년 전 지키지 못했던 자신의 아이를 떠올렸지만 이제는 죄책감 대신 그 아이가 천국에서 엄마를 보고 자랑스러워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그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너희들은 절대 아프지 않게 지켜줄게 라고 속으로 다짐했다. 재단 행사를 마친 서연은 수행원들을 물리치고 홀로 차를 몰아 교회에 위치한 추모공원으로 향했는데 오늘은 그녀의 아들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떠난 지 6년째 되는 날이었다. 공원으로 가는 길목에는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여 있었지만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푸르러 마치 그녀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 했다. 그녀는 차 뒷좌석에서 미리 준비한 안개꽃 다발과 작은 장난감 자동차 하나를 꺼내 들고 익숙한 오르막길을 천천히 걸어 올라갔다. 양지 바른 곳에 자리 잡은 작은 묘비에는 강하늘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고 서연은 묘비 앞에 꽃과 장난감을 내려놓으며 차가운 비석을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졌다. 5년 전에는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속에서 복수를 다짐하며 피눈물을 흘렸던 그녀였지만 오늘 그녀의 눈에서는 담담하고 평온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묘비를 향해 나직하게 말을 건넸는데 하늘아 엄마 왔어. 많이 늦어서 미안해. 이제 엄마는 정말 괜찮아 라고 속삭였다. 바람이 불어와 서연의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그녀는 마치 아이가 바람이 되어 자신의 뺨을 어루만져 주는 듯한 포근함을 느꼈다. 복수는 끝났고 증오의 대상은 파멸했지만 서연은 그 과정에서 자신 또한 많은 상처를 입었음을 인정하고 이제는 스스로를 용서하고 치유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갇혀 살지 않을 것이며 하늘이가 주지 못한 사랑을 세상의 다른 아이들에게 나누어주며 살아가겠다고 약속했다. 한참 동안 묘비 곁을 지키던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옷에 묻은 흙을 털어냈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지만 그 공기는 상쾌했고 그녀의 머릿속을 맑게 해주었다. 멀리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제임스가 다가와 겉옷을 덮어주었고 서연은 그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이제 돌아가자고 말했다. 차로 돌아가는 길, 서연은 문득 뒤를 돌아보았는데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묘비가 마치 그녀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는 듯 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안녕 내 아가 다음 생에는 꼭 건강하게 만나자. 엄마가 많이 사랑해 라고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올 때보다 훨씬 가벼워져 있었고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있었지만 더 이상 어둡지 않았다. 서연이 탄 차가 추모공원을 빠져나와
도심을 향해 달리기 시작하자 라디오에서는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차창을 조금 열고 들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는데 그곳에는 복수기 앨리스가 아닌 당당하고 아름다운 여성 한서연이 미소 짓고 있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바야흐로 봄이 오고 있었고 그녀의 인생에도 비로소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고 있었다. JK그룹의 본사 건물이 저 멀리 보이기 시작하자 서연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으며 서류 가방을 챙겼고 그녀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이제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닌 오롯이 자신의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주체적인 존재였다. 폭풍우는 지나갔고 비에 젖은 땅은 더욱 단단하게 굳어졌으며 그 위에서 서연은 새로운 희망의 꽃을 피워낼 준비를 마쳤다.